박범계 취임식 날 법무부 찾은 윤석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동석 기자, 취임식 하면 의뢰 뭘 강조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잖아요. 박범계 장관은 뭘 강조했어요? 항상 끊임없이 나오는 장관의 취임 인사말이 있죠. 바로 박범계 장관이 무엇보다 강조한 것,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박 장관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열정과 헌신을 다해 법무부를 이끌어주신 추미애 장관님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 또한 법무행정의 총책임자로서 국민이 원하는 시대 정신에 따라 공존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금 전에 직접 만났습니다.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 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서로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합시다. 사무실 잘 부탁합니다. 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깊은 경의를 표현한다고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그걸 이어받아서요.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박 장관은 소통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그러면서 법무행정 전반을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박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 문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 이 공존의 정의,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오늘 박 장관의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이란 말은 몇 번을 언급했냐면요, 5번. 5번. 근데 정의란 말, 정의란 표현은 7번을 언급을 했다고요. 개혁보다 더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근데 그럼 전 장관인 추미애 전 장관은 그 취임사할 때 개혁이란 말을 17번이나 썼어요. 그래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10번 썼어요. 네. 그러면은 박 장관이 뭐 개혁을 안 중요하게 생각해서 5번 썼냐, 그게 아니고 개혁이란 단어를 정의란 단어로 이제 치환한 겁니다. 그래서 합치면 5차례, 뭐 7차례 합치면 12번이니까 뭐 비슷비슷하게 쓴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개혁은 지금 검찰이 개혁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약간 거부감도 있고 피로감도 있고 이러니까 정의라는 말로 바꾸면은 검찰이 좋아하는 단위가 또 정의예요. 그러니까 저스티스. 검찰이 더 받아들이기 좋게 정의란 말로 바꾼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냥 정의하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공존의 정의, 즉 검찰개혁, 정의를 이루는 방법을 공존의 방식으로 하자라고 정의 실현의 방법론을 얘기를 한 겁니다. 검찰과 함께 하겠다. 네네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박 장관이 공존의 정의의 방법으로 3가지를 꼽았어요. 뭐냐면은 인권보호, 적법 절차, 그리고 소통. 인권보호는 잘 아시죠? 인권 검찰이 돼야 된다라는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잘 알 텐데, 적법 절차라는 게 뭐냐면 절차적 정의. 이게 최근에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에서도 알려졌듯이 아무리 실체적 정의가 중요하더라도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차적 적법성 문제를 거론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소통을 또 얘기한 게 굉장히 눈길을 끌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문을 열어두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소통은 검찰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도 있습니다. 즉 국민들이 뭘 얘기하는지를 듣고 이것을 검찰을 혁신하고 개혁하는데 방법론적으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공존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개혁을 하는데 좋아하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요 3가지 키워드를 얘기한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오늘 취임식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을 했어요? 네, 이 관리예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에는 참석을 하지 않고요. 대신 상견례 자리를 가져왔는데요. 오늘 상견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박범계 장관이 얘기한 취임식 전에 윤석열 총장을 만났습니다. 이게 이제 취임식 전에 이제 상견을 했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공식 취임식 30분 정도 전에 이 법무부를 찾아서요. 약 15분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어떤 얘기 했는지 한번 영상 보시죠. 이례적으로 취임식 전에 법무부 찾아오셨는데 장관하고 어떤 이야기 나누실 건지. 우리 장관님의 그
취임 축하 그 예방차 오늘 온 것이고요. 글쎄 취임 축하 인사드리고 잠깐 아마 저 관례에 의하면은 잠깐 차 한잔하고 또 취임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눌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범계 장관한테 이성윤 지검장 교체 얘기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인사 얘기는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장관님께서 따로 특별히 전하신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 취임 축하 예방 와서 서로 덕담하고 이러는 거고. 네, 아무래도 검찰 인사를 앞둔 만큼 인사 관련 얘기를 나눴는지 이게 가장 관심사였는데 그렇죠. 지금 오늘 만난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윤 총장도 나올 때 이야기를 한 것처럼 덕담을 나눴다라고 했는데 상견례 자리였던 만큼 별다른 얘기를 나눈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분 정도면 인사 얘기를 나누기에는 그리 할당할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두 사람 이전부터 관계가 냉탕과 온탕을 오갔었죠. 전에는 저한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전 이 대화가 가장 기억이 남는데요. 과거 두 사람 간의 설전 다시 한번 영상으로 좀 보시죠. 예, 23기 동기입니다. 성격은 아주 호방하죠. 술도 잘 드시고. 그렇지만 검사로서 제가 이렇게 멀리서 지켜본 내용으로는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다. 아주 집념이 있고요. 아니 이 사건이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네. 수감기관입니다. 네네. 윤석열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의심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윤 대표님, 지금 영상 보셨는데 저 때는 이제 법사위원과 검찰총장 간의 만남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만남. 분위기가 좀 다르겠죠? 상당히 다르다고 봐야죠. 과거에는 또 성렬이 형, 연수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나이 차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훨씬 많거든요. 네네. 과거에는 성렬이 형, 또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주지청장까지 좌천되고 할 때는 절대 그만두지 마라 형님 이랬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지난해 국정감사 검찰총장 왔을 때는 선택적 정의 아니냐, 자세 똑바로 앉아라, 상당히 공격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 이렇게 또 반론을 끼쳤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은 또 많이 잘 아니까 오늘 10분 정도 했는데 아마 배경 음악이 저는 흐른다면은 마이웨이 정도 음악이 흐르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 생각은 있지만 여태까지 해오던 거를 서로 바꾸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의 갈등이 단순한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라기보다도 조직과 조직의 저는 갈등이라고 보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박범계 장관으로 한 사람만 바뀌었다고 해서 영화가 총체적으로 다른 흐름으로 저는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동안에 해왔던 갈등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그 지속이 얼마나 되고 안 되느냐는 조만간 검찰 인사가 있을 거거든요. 그 인사 있을 때 월성 1호기를 수사하는 대전지검장 이두봉 그리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자 채널A 사건 때 왜 폭력 사건까지 있었던 한동훈 검사장 그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중앙지검장 대통령 후배죠 중앙지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번 인사에서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보면은 앞으로 검찰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를 아마 내다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많이 바뀌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윤영걸 대표 언급대로 과연 이 박범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갈지 그 첫 시험대가 아마 곧 있을 검찰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 인사에서 조금 전에 저희가 언급했던 이 원전 관련해서 지금 대전지검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사를 맡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인사에 반영될지도 이 관심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은미 기자, 네. 박범계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이 원전팀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이 원전 수사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사실 그 모습이 드러난 게 있는데요. 저희가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금 그 여권이 문제 삼고 있는 이제 수사 중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과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 사건 수사팀 해체나 좌천 인사하실 거예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됩니다. 다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해야 됩니다. 통일적 기준에 어느 정도 근접해야 그러면 된다. 뭐 어떤 의미에서 과다한 그것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표현한 게 아니고요. 과다한 수사다. 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수사다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저는 답을 했습니다. 네, 지금 박범계 장관 후보자 당시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면서도 현재 검찰의 원전 수사 과다한 부분이 있다는 일각의 비판도 듣고 있다라고 이제 짚고 넘어갔습니다. 때문에 원전팀 인사가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아까 그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전 수사 대전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장 이두봉 지검장인데 통상 지검장은 1년을 하면은 인사 대상이 됩니다. 교체 대상이 되는데 이두봉 지검장은 지금 이미 한 1년쯤 됐거든요. 때문에 이번에 교체가 된다고 해서 이거를 그 원전 수사팀의 해체로 볼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다라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두봉 지검장 말고 그 외에 뭐 조남관 차장검사나 아니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징계에 앞장섰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제 추미애 라인이라고 꼽혔었는데 이런 인물들이 이번에 인사가 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인사의 대상이 아닌데 이번에 인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는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동석 기자, 실제로 지금 김은미 기자가 잠깐 언급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교체를 요구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재 검찰의 사인방이죠. 사인에 대한 인사 교체를 박범계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핵심 사인은 저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심재철 법무부 국장 등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알려져 있죠. 이성윤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로 들어 검사장에 승진하는 등 실세 역할을 현재 자처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 내 주도 세력으로 대해선 유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이성윤 지검장과 심재철 검찰국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게 정치권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장관이 취임식에서 소통을 강조한 것을 놓고요. 법조계에선 추미애 장관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 장관의 법무 검찰 구성원들과 수시로 만나 대화하겠다 이런 밝힌 것을 놓고 법조계에선 추전 장관의 일방적인 결정보다 소통을 통한 행보에 나설 것이란 추측이 현재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영 위원님, 한 1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 때문에 크게 붙으면서 이후까지 계속 추윤 갈등이 이어졌잖아요. 이번 인사, 박 장관 그리고 이 윤석열 총장 각각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인사는 박범계식 검찰개혁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 같고요. 네. 박 장관 입장에서 지난해 추윤 갈등으로 대표되는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에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겁니다. 이미 박 장관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검찰과 협조적인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아마도 윤 총장과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모두 윤 총장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무리투수로서 검찰개혁의 마무리투수로서 자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절충하는 방식으로 이번 인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곧 이뤄질 박범계 장관의 인사, 그 결과 후에 다시 저희가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원전 문건 타장 USB의 진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했는지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여권과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의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적행위라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강산이 몇 번이 바뀌었을 세월이 흘렀음에도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색깔론과 북봉 공작 정치는 오히려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원전이 극비리에 건설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정부가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원전 게이트이고 제2의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원전의 대북 상납 의혹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께 진실을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 윤지영 기자, 네. 주말 내내 이 원전 공방 뜨거웠어요. 네. 애초에 이 논란이 왜 불거지게 됐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지난 2019년 12월에 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관련해서 이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530건의 문건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530건의 삭제된 문건을 복원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에 산업부가 청와대 월성원전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한 정황과 함께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북한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문건이 있었다. 네, 이 논란의 중심이 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파일은 모두 17개로 알려졌는데요. 이 해당 파일이 담긴 폴더명은 핀란드어로 북쪽을 의미하는 단어가 포함된 60보요이스, 그리고 북한 원전 추진의 줄임말로 보이는 북원추라는 폴더입니다. 네. 이 파일 제목에는요, 180514 등 작성 날짜로 보이는 이 문구도 적혀 있는데요. 이 시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2018년 5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추정이 되는데 이 시기가 바로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과 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당에서는 이게 혹시나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 정권 차원의 보답으로 북한 원전을 추진한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상태고요. 심지어 김종인 위원장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서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이적 행위다라고 이렇게 강경한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강경 대응을 예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그동안 수많은 마타도어를 받아왔지만 이 정도 수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이 이적 행위 발언에 대해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 이제 2시니까요. 이제 아마 열릴 것 같은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이 관련해서 언급을 할까요? 네, 그 발언을 할지도 이 청와대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인데요. 그런 만큼 오늘 이 청와대 기자들은 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오늘 과연 수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해명할 사안인지 모르겠다라고 일단은 이 대통령과 이 관련 논쟁을 거리두기를 하고 있음을 좀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요.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청와대 춘추관 그런 기자들이 모여있는 기자실을 찾아서 이 자리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북한 원전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 이 선을 넘은 정치 공세고 색깔론이다. 혹세 무민하는 터무니없는 선동이다.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 대표님, 우리 네. 쟁점은 이제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강력 대응 방침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속뜻은 뭘까요? 이게 과거 몇 년 전에 강원도 고성 네. 산불 났었거든요. 네, 그렇죠. 조그만한 불씨가 밑으로 내려와서 저 낙산사 그 속초 밑에 양양 쪽에 있는 절까지 다 태워버렸거든요. 네. 이게 조그만한 불씨가 가만 놔두면은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영향 주고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영향 주는 상당한 심각한 사안으로 대통령은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적행위다.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짓는다는 거 이적행위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당장 북풍 공작이다. 문 대통령은 마타도어다. 이런 마타도어는 처음이다 하는 게 빨리 진화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겠다. 뭐 이런 다급함이 좀 배어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네. 대북 제재가 지금 뭐 촘촘히 둘러싸여 있고 그렇죠. 또 원자력 발전소 미국 특허가 많거든요. 그 돈 수십조 들고 미국 특허를 돌파해서 진다는 건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커지느냐. 원전에 대한 그 이중적인 그동안 태도. 우리나라 남한 거는 월성 1호기부터 없애는 쪽으로 했는데 북한은 져주느냐.
또 대북 퍼주기 논란이 계속 또 진보 정부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또 산자부 공무원이 심야에 가서 삭제를 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거였느냐. 그게 정황이 좀 의심스럽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왜 그렇게까지 공무원들은 원래 미래학자가 아니에요. 위에서 시키지 않으면 뭐 6개월, 1년 정도 하지 그렇게 원대한 계획을 산자부 공무원이 이렇게 계획을 짜고 하는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들이 북한의 원자력을 질 정도 계획을 짤 정도면은 뭔가 상급부서 청와대에서 지시라든지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좀 있었지 않느냐. 뭐 이런 좀 정황에 대한 의문 그리고 또 2018년에 그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4월 27일 날 할 때 그때 뭐 도보다리나 정상회담 할 때 뭐 발전소 건설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뭔가 좀 움직임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오해가 자꾸 커지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문 대통령도 빨리 불씨를 끌려고 또 이렇게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해에 대한 사전 차단의 의도가 있다. 네. 자, 이 문제의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요. 산업부가 원전 관련해서 문건을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문건은 과연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을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준 USB에 이 원전 내용이 담겼는지 아마 이 세 가지로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산업부 문건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요. USB 관련해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도보다리 회담할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일단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거론이 됩니다. 그때 저희도 하루 종일 뭐 특보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장면인데요. 그렇죠. 이 파란색 도보다리를 정말 수행도 없이 남북 정상 2명만 단 둘이서만 이렇게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걷다가 이제 중간에 보면은 둥그런 테이블이 바로 이 테이블인데요. 이 테이블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 앉아서 두 정상이 수행 없이 단 둘이서만 약 30여 분 동안 이제 회담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시 저 때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말 궁금했었는데 얘기가 전혀 들리지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같이 보셨는데 혹시 말소리 들으셨나요? 저는 새소리밖에 안 들리네요. 네, 무슨 효과음처럼 정말 새소리만 정말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정말 그때 열성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북측 취재원입니다. 네.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그런 것 같은데요. 가까이 가서 정말 열성적으로 취재를 하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가라. 물리네요. 네, 가라, 절로 가라. 단독 회담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렇게 물리고 나오는데 정말 그때 소리가 안 들리니까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당시 이제 그 이 모습을 본 이 구화 판독 전문가, 그러니까 입모양을 보고서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이 전문가가 얘기하기로는 네. 당시에 핵무기, 미국 그리고 트럼프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왔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나중에 알려진 얘기지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이 자리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곧 북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랑 만날 거를 예정돼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독어는 좀 하는데 영어를 좀 잘 못해서 걱정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것도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보면서 과연 이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뭐 저뿐만 아니고 뭐 전 세계가 아마 네.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USB가 이 도보다리 회담 때 이때 건네졌다 뭐 이런 의혹인 거예요? 네, 그 의혹은 이제 USB가 지금 이 자리에서 건네진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해당 USB는 이 도보다리 회담에서 건네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었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 당시 도보다리 회담의 영상 44분여 동안 진행됐었는데 그때 저희가 찍은 영상을 다 일일이 사사직자 한번 뒤져봤습니다. 뒤져봤지만 USB를 건네주는 모습은 찾을 수 없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당시 남북 정상회담 이때 도보다리 그 회담을 했을 때 문 대통령은 24시간 의전을 했었던 의전 비서관이 네. 자신의 SNS에 이렇게 바로 저 동그란
그 화면 아, 안에 네. 예, 저 분입니다. 그러니까 조한기 당시 의전비서관인데 자신의 SNS에 이렇게 올립니다. 그 내용은 정말 거짓이고 악의적 왜곡이다 얘기를 하면서 당시 의전비서관이었던 나 그리고 북한의 김창선 부장이 같이 현장에 있었는데 전 세계에 다 생중계가 됐는데 이걸 이렇게 왜곡을 하다니까 왜곡을 하는 건 정말 기가 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USB는 언제 전달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USB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두 정상 걸어가서 도보다리 회담을 끝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평화의 집으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 평화의 집에서 건네줬다는 게 당시에 이제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얘긴데요. 아, 그러니까 저 장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건넸다 이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때 청와대랑 같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기획했었던 통일부가 이제 어제 정말 일요일인데 이례적으로 이제 이런 자료를 냈습니다.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인 그 USB에는 원전이란 단어나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이 USB에 대해서 그 자유한국당 당시 그때는 대표였었죠. 홍준표 의원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때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어느 언론 신문을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김정은이한테 USB를 전달을 했는데 그 USB 속에는 북한 경제 보험 대책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가족은 돌보지 않고 자기 가족은 거리에 남게 생겼는데 이웃집 강도만 보살피는 게 그게 가장입니까? 자, 그러면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했던 북한 경제 부흥 대책이 과연 원전이냐 아니냐 이제 이게 관건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USB 안에 뭐가 들었는지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USB 안에 뭐가 들었는지 오늘 아침에 이제 당시 그 국민소통 수석이었었던 윤영찬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겨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에너지 협력 분야가 있었을 것이고요. 예. 그러나 그 안에도 원전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는데 당시 보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보도 뭔지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바로 이겁니다. 2018년 5월 2일 이제 한국일보 보도였었는데 그때 봤더니 당시 보도는 이제 남북 경제협력 구상에 참여한 민간 위원을 대상으로 취재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전력 인프라 확충 그리고 뭐 도로와 철도 연결 그리고 경제 개발 구역 이 계획 등등 이런 게 담겼을 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전력이랑 관련해서 남북 경협의 어떤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북한의 전력 분야 개선 계획이 담겼을 것이다. 네.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떤 발전소냐, 그러니까 수력발전소 현대화 그리고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내용이 담겼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원전이 아니고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이 내용이 들어있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엔 그때는 이런 게 들어있을 것이라는 추정 보도였었는데 지금 한 2년여가 지났잖아요. 그렇죠. 2년여가 지난 오늘의 와제 윤영찬 당시 수석이 그때 그 내용이 맞다라고 시인한 셈이 됐습니다. 이 원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네. 지금 우리가 김현미 기자한테 백브리핑 들어봤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그 USB 안에는 원전 관련 내용은 없었다. 뭐 이게 이제 결론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권 관계자들, 특히 당시에 이 국정기획 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건네준 USB에는 원전의 원자도 없었다라면서 에너지 협력도 들어가 있었지만 원전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이 여권의 기본 입장은 이게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는 전제로 수력과 화력, 신재생 에너지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당시 국민소통수석이었던 윤영찬 의원도 오늘 아침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건넨 건 사실입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기자들에게도 다 브리핑을 했던 내용이죠. 그 회담 과정에서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북 유엔 제재가 지금 초고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노트북을 하나 북한에 반입하려고 해도 네.
이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북미 간의 합의에 의해서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구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 검토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개를 해야죠. 네, 윤영찬 의원, 이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필요하다면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나경원 전 의원 역시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을 해서 북한에 넘긴 USB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나섰는데요. 북한의 원전을 가져다 준다는 건 상상이나 하겠냐라면서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있다는 것이 아닌지 이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여권 관계자들은 이 USB, 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USB 안에는 원전 관련해서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건 조금 전에 윤지용 기자, 아까 설명해 줬듯이 그러면 산업부가 이 1차 정상회담 직후에 왜 북한 원전 관련해서 문건을 작성했는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하네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산업부가 어제 오후 6시 반에 긴급 브리핑을 진행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먼저 보시죠. 산업부 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바 정부가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고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핵심은 이 실무 정책 아이디어 검토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산업부는 해당 문건에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다라는 점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부 부처가 이렇게 주말에, 휴일에 저녁 오후 늦은 시간에 긴급 브리핑을 여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이 브리핑이 취재 기자들에게도 2시간 전에야 공지가 됐을 만큼 굉장히 긴박하게 준비가 된 겁니다. 그만큼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서 이 입장문 준비가 진행이 됐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면 이 문건이 왜 감사원의 감사 직전에 삭제가 됐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는 입장을 밝히기를 꺼렸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건 가운데 이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은 17건 정도인데 이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 산업부는 이유를 막론하고 자료 삭제는 유감이다 라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왜 삭제를 했는지 공개하기 곤란하다라고 밝혔고요. 또 해당 문건을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진화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문건의 내용 그리고 문건을 삭제한 이유 이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은 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문건을 작성한 건 맞지만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공개하지 못한다. 네. 은영 위원님, 이 문건이 지금 작성된 시점 그리고 삭제된 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문건이 작성된 시점과 관련된 의혹에서 두 가지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이게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문건이 작성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보답으로 정권 차원에서 뭘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대북 유엔 제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뭐 지어주고 싶어도 지어주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미국뿐만 아니라 아예 유엔 제재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USB에 남북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건넨 USB에 원전 지원 방안이 들어있을 것이다라는 의혹 제기가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전 북한 지원 방안과 관련한 문서는 오히려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작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USB 준 이후에 작성이 됐는데 어떻게 USB에 그 내용이 포함됩니까?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 네, 선후 관계가 일단 잘못됐기 때문에 물론 큰 USB에는 큰 틀에서 원전을 저주자라는 내용이 들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산업부가 작성한 그 문건의 내용이 USB에 담기기는 어려웠다. 작성 선후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짚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건이 삭제된 시점을 가지고도 의혹 제기가 있죠. 아까 그렇죠. 산업부가 어저께 해명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재판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월성 원전과는 북한 원전 지어주는 문제는 다른 부분이에요. 별개의 사안이고 또 산자부 말대로 만약에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면 월성 원전 관련 문건만 삭제하면 됐지 왜 북한 원전 지원 관련 문건을 삭제했느냐. 뭔가 드러나면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느냐라고 의혹 제기를 하는 게 지금 야당이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이제 지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물론 색깔론 공세를 펼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와 여당이 뭔가 궁금한 부분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야당이 국민의힘이 공세를 멈출 이유는 없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윤건영 의원이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그 내용과 또 산업부에서는 지금 재판이라서 밝힐 수 없다고 밝혔지만 산업부가 작성했던 그 문건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어차피 지금 야당에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기 전에 정부가 먼저 산업부 문건 그리고 USB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먼저 밝히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논란을 차단하는 빠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방금 이제 은영미 위원께서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산업부에서 문건을 작성했다. 근데 그 USB는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건네졌다. 그렇기 때문에 USB 안에는 원전 관련 내용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추론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없을 수도 있지만 USB 안에 개괄적인 남북 경제 협력 방안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북한에 전달했을 때는 개괄적인 걸 넣고 그다음에 끝나자마자 27일 날 회담하고 5월 2일부터 문서 산업부에서 작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론은 제시하고 그다음부터 와서 강론에 아마 지시가 떨어졌으면 강론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북한의 원자력 추진 방안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은영미 위원 말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정부에서 먼저 USB 내용, 산업부에서 마련한 그 원자력 북한에 줘주는 거 구체적인 내용을 빨리 공개하고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나 남북 해빙 모두 그건 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좀 잘못된 거는 사과를 하고 또 북한에 대한 소신이나 태도 같은 거는 정치적인 국민들의 판단에 좀 맡겨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건은 하나 확실한 거는 뭐냐면 문건을 만들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문건을 지우려는 것도 확실해요. 그렇죠. 또 국민들은 또 월성 1호기 남한에서 지금 우리나라 전기 공급을 많이 하는 월성 1호기는 없애면서 왜 북한에 져주느냐 이런 반론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특히 청와대에서 이 분노하는 거 억울하다는 거 물론 그 감정은 좀 이해가 가지만 국민들한테 좀 설득하는 거는 좀 약하다. 구체적인 자초지종을 좀 대통령부터 빨리 밝히는 게 이거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그런데 이제 여권에서는 또 이런 주장이 나와요. 이게 문재인 정부, 이제 원전 건설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먼저 얘기한 게 아니다.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다. 이런 주장이 또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인사들은 이게 문서 자체가 원전 관련 문건인 건 맞긴 하지만 이거는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청와대 여론조사 비서관을 했었던 박시영 이 컨설팅 대표가 북한 원전 건설 구상은 이명박 정부 때 검토가 됐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다. 그리고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파쇄됐던 문서 대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생산됐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장은 맞는 거예요? 네, 일단 산업부에서는 어제 이제 해당 문건은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전 정권에서 만들었다는 여권 인사의 말, 그래서 기자들이 그 말을 한 윤준병 의원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박근혜 정부 때도 검토가 됐을 것이란 추론이었다. 추론이다. 네, 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비서관을 하고 이후에 통일부 장관을 한 이제 홍영표 전 장관은 이제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원전을 건설해주는 방안이 논의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는 원전 얘기가 검토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 외교부 2차관은 천영우 전 수석이 통일 이후에 북한의 원전 단지를 건설을 하면 절박한 이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동석 기자, 통일부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요. 여권에선 북풍 공작이다. 북풍 공작이다. 그렇습니다. 색깔론이다. 이런 주장이 현재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장관이 아니라 정치인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선거 때문에 저러나? 뭐 이런 생각을 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북풍이라든가 뭐 좌파, 뭐 좌익 뭐 이런 표현들을 종종 써면서 공세를 야당 쪽에서 강화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정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측면들도 다분하다. 이렇게 뭐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선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낙연 대표 역시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 나온다. 그러면서 저급한 정치를 야당은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불만 섞인 목소리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그동안 선거를 앞둔 종북 프레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여과없이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종북 프레임을 사악한 주술이다. 그러면서 보수층 유권자를 무섭게 결집시켜서 투표장으로 끌고 나오는 동원하는 동력이 됐다며 한 저서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선 색깔론을 앞세운 야당의 반발에 총공세에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흐를까, 어떻게 흐를지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북풍이란 단어, 과거에 선거철만 되면 자주 등장하는 단골 이슈였습니다. 관련된 영상 먼저 좀 보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이한테 가서 마치 애들이 어른한테 잘 보이려고 자랑하듯이 미국을 제국주의 패권주의자라고 욕을 하고 미국과 싸웠다고 자랑했습니다. 미군과의 합동작전인 작전계획 5029를 없애버리겠다고 자랑했습니다. 윤 대표님, 과거에 이제 선거철마다 북풍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잖아요. 그때 나왔던 북풍이라는 논란, 그리고 이번의 논란, 결이 좀 같은 결인가요? 뭐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죠. 이번 점은 다른 점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문건이 틀림없이 있었고 그걸 또 지은 것도 또 심야에 가서 사실이고 그건 분명하거든요. 왜 지었냐 이게 또 궁금한 거죠. 네. 또 다른 점 하나는 지금 청와대를 향해서 검찰 수사가 지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두봉 대전지검장 통해서 지금 공무원들, 산업자원부 공무원들 몇 명 구속됐죠. 네. 지금 뭐 청와대 옛날에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지금 장관, 백원호 장관인가요? 예. 거기도 지금 수사망을 자꾸 압축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꾸 그 방향이 청와대 쪽이거든요. 그래서 월성 1호기를 왜 폐쇄했느냐. 이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북한 원자력 져준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물론 북풍 논란도 있지만은 북한에는 져준다면서 왜 남한에는 없앴느냐. 이게 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논란은 상당히 전 진행될 여지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은 저도 뭐 산업자원부를 과거에 출입했습니다마는 이런 그 북한의 원자력을 져준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문건을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건 뭔가 우에서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북한과의 북풍 문제는 뭐 황당하다 이렇게 비판도 했습니다만 이번 건은 상당히 구체적인 팩트가 있기 때문에
빨리 청와대에서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밝힐 건 밝히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남북관계가 그때 2018년에 너무 좋아서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네, 그건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겠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좀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원전 논란 이 어디까지 파장이 이어질지 저희도 흐름을 좀 따라가면서 우리 기자들이 취재하는 내용이 있으면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년 만에 알려진 김혜리의 선행. 자, 미스코리아 출신의 배우 김혜리 씨에 대한 미담 소식이 알려져서 훈훈함을 주고 있습니다. 윤 기자. 네. 뭐 일면식도 없는 미혼부의 아이를 뭐 몰래 키웠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알려진 건 지난달 30일 이 미혼부이자 한국 미혼부 가정지원협회 대표인 김지환 씨가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당시 2014년 당시에 김지환 씨는 아이 엄마가 아이가 태어난 뒤에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고 또 가족과도 연이 끊어져서 이 아이를 어디에 맡길 데도 없이 생계 유지조차 힘들게 아이를 돌보던 상황이었습니다. 혼자서 돌봤다? 네, 아이를. 당시에 노량진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면서요. 아기띠를 한 채로 청소일도 하고 택배일도 하면서 아이를 돌봤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네, 이때 당시에 이 김지환 씨가 이 부당함, 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1인 시위를 했는데 이 모습이 언론에 방영이 됐습니다. 이걸 보고 배우 김혜리 씨가 방송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김지환 씨의 연락처를 수소문한 겁니다. 그리고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김지환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직접 도움을 주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 김혜리 씨가 2014년도에 한 6개월 정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김지환 씨 아이를 집에서 돌봐줬고 그 네. 결과 김지환 씨는 식당에서 설거지 등을 하면서 이 생계도 꾸려나갈 수 있고 또 소송과 1인 시위 등을 통해서 이 딸의 출생신고도 할 수 있게 됐다는 이 미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제 일할 수 있도록 김혜리 씨가 가서 아이를 6개월 동안 돌봐줬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동석 기자, 이 아이 출생신고도 김혜리 씨 도움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원래 엄마가 없으면 출생신고도 못하나 보죠? 네, 깜짝 놀란 사실을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았는데요. 7년 전인 2014년이었죠. 사랑의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 바로 혼인 후에 출생자의 신고는 엄마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미혼부는 현행법상요. 아동 출생신고를 하기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상 미혼부는 신고 자격이 없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미혼부들은요. 현행법상 엄마가 안 해주고 버티면 신고를 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요. 법원 허가를 통해 예외적으로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소위 사랑이법이 신설이 되긴 했는데요. 현실에선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전자 검사는 물론 아이 어머니의 이름 그리고 어머니 등록 기준지 등을 법원 허락을 통해서 현재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까다로운 조치 때문에 수많은 미혼부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태어나서 일정 기간은 출생신고도 못하고 그렇게 키워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 이 미혼부의 아이는 출생신고를 여지껏 못했을까요? 글쎄요, 좀 아리송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사자, 이 선행의 당사자 김혜리 씨는 뭐라 그래요? 이게 갑자기 알려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 김혜리 씨는 SNS를 통해서요. 많은 분들의 칭찬과 격려에 얼떨떨하고 부끄럽다 이렇게 소회를 전했습니다. 김 씨는 여건이 허락된다면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며 부모의 심정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김혜리 씨 소속사는 아이를 돌봐줬다는 사실을 알려지는 걸 김혜리 씨가 원치 않았다. 그러면서 그저 마음이 아파서 행동이다. 그렇게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수억 원을 기부하는 것 이상의 귀한 일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댓글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혜리 씨 하면은 예전에 이제 여러 드라마, 특히 이제 사극 통해서 인기를 많이 얻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소식이 좀 뜸해서 어떻게 지내나 좀 궁금하긴 했는데 이런 선행 소식이 뒤늦게 좀 알려졌네요. 은영미 의원님,
최근 이제 아동 학대 사건으로 전 국민이 막 분노를 했잖아요. 그와 반대로 좀 따뜻한 선행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오랜만에 김혜리 씨 얼굴 보니까 좋네요. 88년도에 미스 코리아 선으로 이제 뽑혀서 그다음에 이제 연예계에 진출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당시 이제 이목구기가 굉장히 아까 보지만 뚜렷하고 서구적인 미모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드라마 용의 눈물, 그다음에 태조 왕건 뭐 이렇게 주로 사극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근데 결혼을 한 2008년인가 했었어요. 그리고 딸을 낳았는데 그 이후에 이혼을 해서 사실은 김혜리 씨도 한부모 가정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미혼부의 심정을 잘 알고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다만 이제 과거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서 그게 이제 도마 위에 오르고 아마 이제 오게틴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연예계를 떠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이제 훈훈한 소식으로 다시 얼굴을 보게 돼서 참 반갑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김혜리 씨도 김혜리 씨지만 이번 건을 이제 보면서 그 지난달이었죠. 인천에 그 40대 어머니가 8살 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좀 떠올려져요. 사망한 딸이 8살이 되도록 출생 신고를 못 했었죠. 네네. 그런데 아빠도 엄마가 이제 이혼 관계가 결혼 관계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빠가 할 수 있었는데 아빠가 그렇게 되면은 미혼부거든요. 네네. 엄마는 딴 남자랑 결혼한 상태에서 이혼을 안 했으니까. 재혼을 한 상태고. 그러니까 재혼을 한 게 아니죠. 법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아빠는 미혼부인데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네. 어떻게 되냐면 아까 2015년도에 그 사랑이법이 통과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랑이법이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이름과 주민등록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아빠가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름이나 뭐 주소지 뭐 주민등록 번호를 알게 되면 이걸 또 신고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절차 때문에 까다로워서 신고를 못하는 미혼부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난해 6월에 대법원이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좀 완화해라 해가지고 판결로서 법을 고치도록 했는데 국회에서 1년 동안 지금 안 고쳐지고 계류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난달 있었던 그 인천 그 8살 아이 사망 사건도 사실은 살해 사건도 빨리 미혼부가 딸을 등록시키고 그랬더라면은 사실 발생하지 않았을 그런 사건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국회가 직무유기를 한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빨리 저희 국회가 좀 제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국회가 아니라 부모가 자기 아이를 출생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의료기관에서 이제 출산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을 통보하도록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도 도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 아동 학대 사건이 자주 전해져서요. 저도 좀 흥분하고 그랬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따뜻한 사례들이 있어서 훈훈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얻는 것 같습니다. 2.5단계 연장, 설 연휴 가족 못 모이나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5명입니다. 휴일 영향을 받은 걸로 보여서 확산세가 꺾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정부가 주말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도 반영이 된 듯합니다. 특히나 이번 설 연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윤지영 기자, 지난 추석 때에는 가족들 못 만났잖아요. 네. 이번 설 연휴에는 가족들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 설 연휴에도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네,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현행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동안 더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역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오는 14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번 설 명절 때에도 5인 이상의 모임은 불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이라면 모여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부는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다르다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고요. 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이때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서 가족 등 지인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부모님 댁에 가서 세배하는 거는 못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제 뭐 설 연휴가 한 2주 가까이 남았잖아요. 네.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정도인데 그럼 네. 그 전에 이제 코로나19 확산세 완화되면 네. 좀 진정이 되면 이게 완화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가 바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죠. 쉽사리 꺾이지 않는 코로나19의 기세로 다시 2주간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면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2주간의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생계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다시 간곡히 호소한다라면서 조금 더 정부를 믿고 인내하면서 방역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네. 나머지 조치들에 대해서 완화된다면 진정세를 보인다면 완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역시 이 완화 그 고려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아, 같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이동석 기자, 어제 발표된 조치요. 이전 조치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완화된 부분은 좀 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헬스장 등에서는요, 샤워실 이용이 금지가 됐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샤워 부스를 한 칸씩 띄우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목욕탕과 같은 조치로 방역당국은 샤워를 할 때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한 명씩 뛰어앉기만 가능했던 영화관은요, 4명까지 동반 입장이 가능합니다. 예매를 할 때 한 번에 4장을 살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다른 일행과는 여전히 거리 두기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좌석은 1칸, 비수도권은 한 칸을 뛰어앉아야 되고 수도권은 2칸을 뛰어앉아야 되는데요.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받은 스키장의 경우에는요. 일단 9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만 타 지역으로 가는 셔틀버스의 경우 운행을 할 수가 없는데요. 네. 특히 방역당국은 스키장의 경우 수용인원 3분의 1 제한 조치는 현행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용걸 대표님, 예. 이번 설에 어떻게 고향 가세요? 어때요? 아니 뭐 와야 되는데요, 저한테. 네, 거의 뭐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좀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추석에도 이제 가족들이 못 모였잖아요. 그렇죠. 이번 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네.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뭐 감내하긴 해야죠. 네, 뭐 지금 코로나가 지금 한 300명, 400명대로 조금 주춤하긴 했는데 네. 자칫하면은 다시 오늘 방역 당국에서 얘기했잖아요. 자칫하면은 1000명대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은 또 코로나19 백신을 맞추려면 또 안전적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또 한 달 후면은 또 학교 개학을 또 앞두고 있어요. 네. 또 이제 날씨가 또 살살 풀리니까 코로나19가 벌써 1년 됐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답답하거든요. 네. 이제 뛰쳐나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가급적이면은 뭐 자영업 보호 너무 어렵잖아요. 자영업도 좀 해야 되고 또 그 개인의 기본권, 개인의 자율권 이런 걸 너무 오랫동안 좀 억압해온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완화는 해줘야 되는 게 추세긴 추세인데 지금 상황이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정세균 총리도 아마 고육지책으로 저렇게 제일 핵심은 5인 이상 금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앞으로 2주간 계속 유지한다. 단 뭐 사우나는 한 칸 띄어서 하고 공연장은 같이 동반자는 같이 앉을 수 있게 하고 스키장은 9시 이후에도 하고 조금 완화는 했습니다만 기본 틀은 유지하되 네. 구정 전까지 설 전까지 조금 더 지켜보고 좀 완화되면은 코로나가 좀 줄면 조금 더 완화하겠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아무래도 좀 뭐 코로나19가 아직도 심각하니까 네. 좀 불편함을 좀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올 설에는 어떻게 고향이 좀 가볼까 했는데 그냥 전화로 세배 드리고요. 5인 이상 모임 금지 해제되면 그때 고향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 상황 하나 좀 짚고 가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영국은 여전히 봉쇄령이 내려져 있나요? 아니면 봉쇄령이 풀렸나요? 봉쇄령이 영국은 지난달 5일부터 현재까지 취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봉쇄령이 진행 중이에요? 네. 근데 단속이 상당히 뭐 강화가 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봉쇄령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미용실을 포함해서 비필수 시설의 경우에는 영업을 모두 금지를 해야 합니다. 네. 만약에 제보 등을 통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영국의 한 미용실이 이 영업 금지 지침을 위반했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CCTV 영상인데요. 누가 막 도망가네요? 네, 한 시민이 미용실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목격했다 이렇게 제보를 해서 경찰이 미용실로 출동을 했더니 지금 미용실에 있던 손님 8명 정도가 이 화재 비상구를 통해서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당시의 영상 보시면 미용양품도 머리에 묻히고 또 어깨에 타월과 비닐 등을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그러네요. 있는데요. 네. 황급하게 뛰어다가다가 이 광장을 만나서야 좀 이렇게 발걸음을 멈추고 어깨에 두른 이 두건도 정리를 하고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국 경찰은 해당 미용실에 대해서요. 주인에게 1,000파운드, 이게 우리 돈으로 150만 원 가량인데 이 벌금을 부과를 했고요. 또 도망친 손님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3명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그리고 나머지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5명에 대해서는 현재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한창 머리 하다가 경찰 단속 오니까 황급하게 이제 도망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 모습을 보고요. 영국 현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는 건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 말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지 싶습니다. 방역 수칙 잘 지켜야 다음 추석에는 고향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일단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거론이 됩니다. 그때 저희도 하루 종일 뭐 특보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장면인데요. 그렇죠. 이 파란색 도보다리를 정말 수행도 없이 남북 정상 2명만, 단 둘이서만 이렇게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걷다가 이제 중간에 보면은 둥그런 테이블이, 바로 이 테이블인데요. 이 테이블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 앉아서 두 정상이 수행 없이 단 둘이서만 약 30여 분 동안 이제 회담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시 저 때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말 궁금했었는데 얘기가 전혀 들리지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같이 보셨는데 혹시 말소리 들으셨나요? 저는 새소리밖에 안 들리네요. 네, 무슨 효과음처럼 정말 새소리만 정말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정말 그때 열성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북측 취재원입니다. 네. 이게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정말 열성적으로 취재를 하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가라. 물리네요. 네, 가라, 절로 가라. 단독 회담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렇게 물리고 나오는데 정말 그때 소리가 안 들리니까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당시 이제 이 모습을 본 이 구화 판독 전문가, 그러니까 입모양을 보고서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이 전문가가 얘기하기로는 네. 당시에 핵무기, 미국 그리고 트럼프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왔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알려진 얘기지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이 자리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곧 북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랑 만날 거를 예정돼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독어는 좀 하는데 영어를 좀 잘 못해서 걱정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것도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보면서 과연 이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뭐 저뿐만 아니고 뭐 전 세계가 아마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USB가 이 도보다리 회담 때 이때 건네졌다 뭐 이런 의혹인 거예요? 네, 그 의혹은 이제 USB가 지금 이 자리에서 건네진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해당 USB는 이 도보다리 회담에서 건네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 이 자리가 아니었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 당시 도보다리 회담의 영상 44분여 동안 진행됐었는데 그때 저희가 찍은 영상을 다 일일이 사사치 한번 뒤져봤습니다. 뒤져봤지만 USB를 건네주는 모습은 찾을 수 없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당시 남북 정상회담 이때 도보다리 그 회담을 했을 때 문 대통령은 24시간 의전을 했었던 의전 비서관이 네. 자신의 SNS에 이렇게 바로 저 동그란 그 화면 안에 네. 저 분입니다. 그러니까 조한기 당시 의전 비서관인데 자신의 SNS에 이렇게 올립니다. 그 내용은 정말 거짓이고 악의적 왜곡이다 얘기를 하면서 당시 의전 비서관이었던 나 그리고 북한의 김창선 부장이 같이 현장에 있었는데
전 세계에 다 생중계가 됐는데 이걸 이렇게 왜곡을 하다니까 왜곡을 하는 건 정말 기가 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USB는 언제 전달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USB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두 정상 걸어가서 도보다리 회담을 끝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평화의 집으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 평화의 집에서 건네줬다는 게 당시에 이제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얘긴데요. 그러니까 저 장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건넸다 이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때 청와대랑 같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기획했었던 통일부가 이제 어제 정말 일요일인데 이례적으로 이제 이런 자료를 냈습니다.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인 그 USB에는 원전이란 단어나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이 USB에 대해서 그 자유한국당 당시 그때는 대표였었죠. 홍준표 의원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때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어느 언론 신문을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김정은이한테 USB를 전달을 했는데 그 USB 속에는 북한 경제 보험 대책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가족은 돌보지 않고 자기 가족은 거리에 남게 생겼는데 이웃집 강도만 보살피는 게 그게 가정입니까? 자, 그러면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했던 북한 경제 부흥 대책이 과연 원전이냐 아니냐 이제 이게 관건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USB 안에 뭐가 들었는지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USB 안에 뭐가 들었는지 오늘 아침에 이제 당시 그 국민소통 수석이었었던 윤영찬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겨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에너지 협력 분야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 안에도 원전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는데 당시 보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보도 뭔지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바로 이겁니다. 2018년 5월 2일 이제 한국일보 보도였었는데 그때 봤더니 당시 보도는 이제 남북 경제협력 구상에 참여한 민간 위원을 대상으로 취재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전력 인프라 확충 그리고 뭐 도로와 철도 연결 그리고 경제 개발 구역 이 계획 등등 이런 게 담겼을 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전력이랑 관련해서 남북 경협의 어떤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북한의 전력 분야 개선 계획이 담겼을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떤 발전소냐, 그러니까 수력발전소 현대화 그리고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내용이 담겼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원전이 아니고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이 내용이 들어있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엔 그때는 이런 게 들어있을 것이라는 추정 보도였었는데 지금 한 2년여가 지났잖아요. 그렇죠. 2년여가 지난 오늘의 와제 윤영찬 당시 수석이 그때 그 내용이 맞다라고 시인한 셈이 됐습니다. 이 원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